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어느 두메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방 안에 들어앉아 화로에 밤을 구우며 긴 겨울을 나곤 했는데 유독 그의 겨울은 눈바람이 매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하얀 눈송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굴 속으로 깊이 숨어들 만큼 차가운 정막만이 온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인 최부자댁 역시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안채와 사랑채 모두 두꺼운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청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부자택의 부엌방에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분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끝이 야무져 집안의 갇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분이는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부엌에 남아 내일 아침에 쓸 쌀을 씻어두거나 식은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고 분이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다 해진 옷가지 틈으로 파고드는 한기를 견디며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던 그 밤. 분이의 귀에 문득 바람 소리와는 다른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이 대문을 때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무심히 넘기려 했으나 소리는 간헐적으로 뚝뚝 하며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분이는 겁이 덜컥 났지만 혹시라도 길을 잃은 이웃이나 급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발목이 푹 잠길 만큼 눈이 쌓여 있었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지만 분이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대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베일 듯 날카로웠지만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빗장을 풀고 대문을 빠끔히 열어보았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는데 갓은 이미 벗겨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도포자락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푸르딩딩하게 변해 이미 숨이 넘어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분이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는 오직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쓰러진 사내뿐이었기에 급히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 남아 더운 김이 느껴졌지만 이대로 놔두면 곧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분이는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축 늘어진 장정의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가치푼 분이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눈밭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겨우 대문 안으로 들여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랑채에 계신 주인 어른을 깨우자니 한밤중에 소란을 피운다고 호통을 들을 것이 뻔했고 행랑채 머슴들을 부르러 가기에는 사내의 숨소리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분이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가장 가깝고 따뜻한 자신의 부엌방으로 사내를 옮기기로 마음먹었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사내를 부엌 아랫목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방 안에 사내를 눕혀놓고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사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감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고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으나 뼛속까지 파고든 냉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젖은 도포를 그대로 두면 체온을 더 뺏길 것 같아 분이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겉옷을 벗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몸에 묻은 눈 녹은 물기를 닦아내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가끔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헌이불을 모두 꺼내어 겹겹이 덮어주었지만 사내의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사내의 언 손발을 감싸고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문지르고 주물러도 굳어버린 살결에는 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불규칙해져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등골은 서늘한 공포로 오싹해졌는데 눈앞에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처럼 하던 말 중에 동사 직전의 사람은 불이나 이불만으로는 살릴 수 없고 사람의 살냄새와 온기를 나눠야만 깨어난다는 말이 문득 분이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신분이 천한 식모가 양반으로 보이는 사내와 살을 맞댄다는 것은 당시의 엄격한 법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분이는 당장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주저하며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는 젊은 선비의 얼굴이 너무나 안쓰럽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법도는 없다는 생각이 분이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결국 문을 걸어 잠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고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자신의 체온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잠시 아궁이 불 앞에 앉아 몸을 데웠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사내의 차디찬 몸을 자신의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는데 사내의 몸이 어찌나 차가운지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껴안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따뜻한 가슴으로 사내의 얼어붙은 등을 감싸고 자신의 다리로 사내의 다리를 얽어매어 온몸의 열기가 사내에게 전해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분이마저 덜덜 떨릴 정도로 한기가 매서웠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제발 살아만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이불 속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주어 사내를 안았고 자신의 숨결을 사내의 목덜미에 불어넣으며 끊임없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차가운 눈냄새와 낡은 옷냄새가 분이의 코끝을 찔렀지만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닌 삶을 갈구하는 처절한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이 낯선 사내에게 쏟아붓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자세 한 번 바꾸지 않고 그를 지켰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얼음장 같던 사내의 몸에서 기적처럼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치 언 땅이 녹아 봄 기운이 싹 트듯 아주 천천히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굳어있던 사내의 근육이 조금씩 풀리면서 긴장이 완화되었고 가늘게 떨리던 호흡도 점차 깊고 고르게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콩닥콩닥 뛰는 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힘차고 규칙적으로 들려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에의 창백했던 볼에도 희미하게 남아 붉은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입술의 푸른 기운도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는데 하루 종일 뼈골 빠지게 일한 데다가 밤새도록 사내를 살리느라 진을 뺐으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혹여나 자신이 잠든 사이에 사내의 체온이 다시 떨어질까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졸음을 쫓아내고 사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내는 가끔 웅얼거리는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는데 그럴 때마다 분이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등을 토닥여주며 이불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이 좁고 누추한 부엌방에서 신분의 벽을 넘어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바깥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사내가 고비를 넘겼음을 확신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밤새 굳은 자세로 있었던 탓에 온몸이 쑤시고 저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사내가 무의식 중에 따뜻한 온기를 찾아 분이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한지 분이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날이 완전히 밝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까지만 조금 더 곁에 있어주기로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부엌방 아궁이에 불씨는 사그라들어 재만 남았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온기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평온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이 깊은 산골에서 조난을 당했는지 궁금했지만 그저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 밤의 일이 자신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인연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내의 곁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눈 덮인 세상은 고요했고 부엌방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으니 동이 트고 닭이 울면 최 부잣댁의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부지런한 안채 한 여장이 제일 먼저 부엌을 점검하러 올 터였습니다. 분이는 꿈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해 뒤척였지만 깊은 피로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야속하게도 아침에는 산등성이 위로 붉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최 부잣댁에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곧 들이닥칠 소란을 예고하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날이 밝으면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분이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를 넘어와 눈 덮인 최 부잣댁의 기와 지붕을 환하게 비출 무렵 고요하던 집안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채의 곳간 열쇠를 차고 집안 살림을 좌지우지하던 안방마님 격인 한 여장이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힌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밥 지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엌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득달같이 달려왔다가 부엌방 아랫목에 엉겨붙어 잠든 두 남녀를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한 여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앙칼진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란 말이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외간 남자를 방으로 끌어들여
그녀의 고함 소리에 단잠에 빠져 있던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 여장의 매서운 손길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분이는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해명하려 했으나 흥분한 한 여장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칠 일이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 앙큼한 년 한 여장은 분이를 짐짝처럼 방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분이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나뒹굴며 무릎이까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소란통에도 선비는 깊은 잠에 취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한 여장은 그제야 방 안에 누운 사내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비록 옷은 낡고 해졌으나 생김새가 번듯하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며칠만 잘 먹이면 귀한 태가 날 선비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 여장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교활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내를 자신이 구한 것으로 하면 훗날 큰 덕을 볼 수도 있겠다는 욕심이 꿈틀거렸던 것입니다. 한 여장은 즉시 행랑채 머슴들을 불러 모아 분이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밤새 외간 남자를 몰래 끌어들여 해괴한 짓을 벌였다. 우리 집안의 법도가 얼마나 엄한데 감히 이런 부정을 저지르다니 내 인연을 당장 내쫓아야겠다. 머슴들과 다른 식모들은 평소 분이의 행실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서슬퍼런 한 여장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땅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이분은 어제 눈 속에 쓰러져 다 죽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살리려고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장은 콧방귀를 뀌며 분이의 애원을 가차없이 묵살해 버렸습니다. 살리기는 누가 살려 네가 뜨거운 몸을 섞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게지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한 여장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분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대문 밖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분이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자신의 온기를 모두 나눠주느라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고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힘없는 식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분이는 하얀 눈밭 위에 홀로 남겨졌고 닫힌 문 너머로는 자신을 욕하는 한 여장의 도끼 서린 목소리만이 우문거리며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닫힌 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부엌방에 남겨진 선비는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느껴진 것은 낯선 천장과 코끝에 스치는 묵은 나무 냄새, 그리고 온몸을 휘감는 나른한 열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장이 꿀물을 타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침의 표독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을 하고 선비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제야 정신이 드시는구려. 어젯밤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요. 선비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살결의 느낌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꿈결인 듯 생시인 듯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체온을 나누어 주던 기억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은 눈앞에 있는 늙고 거친 한 여장의 손길과는 확연히 다른 앳되고
조심스러운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네. 분명 누군가의 품에서 몸을 녹인 기억이 있소만 혹시 나를 구해준 다른 이가 없소. 선비의 질문에 한 여장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선비의 이마에 묻은 식은땀을 닦아주는 심협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참 꿈을 꾸셨나 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누가 감히 남녀가 유별한데 품을 내어준답니까? 제가 밤새 뜨끈한 아랫목에 불을 떼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드려 살아나신 게지요. 한 여장은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며 분이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이불의 온기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 소리와 귓가를 간지럽히던 여인의 숨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향긋한 플레음 같은 것이 났고 가녀린 팔이 나를 감싸고 있었소. 선비가 재차 묻자 한 여장은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짐짓 혀를 차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 아이 말씀이시군요. 부엌댁이 하나가 있긴 했는데 그녀는 도련님이 쓰러져 계신 걸 보고도 겁이 난다며 도망가려던 것을 제가 붙잡아 일을 시켰지요. 헌데 그년이 워낙 손버릇이 나쁘고 행실이 좋지 않아 도련님 보찜에서 엽전이라도 훔칠까봐 제가 아침 일찍 쫓아냈습니다. 한 여장은 죄 없는 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선비가 더 이상 분이를 찾지 못하도록 쇠기를 박았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쾌해졌지만 생명의 은인이라 주장하는 한 여장의 말을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씁쓸한 표정으로 벽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선비는 미음과 약탕을 먹고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최부자 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선비는 집신 끈을 매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하여 한 여장의 말대로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위해 헌신한 누군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어린 머슴을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분이라는 아이가 살지 않았느냐? 머슴은 쭈뼛거리며 한 여장의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꾹 다물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는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한 여장을 불러 쌈지에서 꺼낸 엽전 몇 냥을 건넸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 잊지 않겠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이것뿐이지만 훗날 내 뜻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 후하게 보답하리다. 한 여장은 엽전을 받아 챙기며 굽신거렸고 입이 귀에 걸릴 듯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부디 장원 급제하시어 금에 환영하시옵소서. 이 늙은이는 그저 도련님 잘 되기만을 빌겠습니다. 선비는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덩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도포 자락을 날리자 그는 그날 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이름 모를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나를 살린 이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선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눈 쌓인 고갯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하얀 눈만이 소복이 쌓여 그날의 진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쫓겨난 분이는 갈 곳이 없어 마을 어귀의 성황당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집에서 챙겨 나온 작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처량함보다 자신이 목숨 걸고 살려낸 선비가 깨어났는지 몸은 괜찮은지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난 분이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최 부자댁의 위세가 두려워 아무도 선뜻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결국 살 길을 찾아 산 아래 절로 향하기로 마음먹고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는 산길을 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으나 분이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물은 얼어붙어 볼을 따갑게 했고 집시는 젖어 발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이 누명을 벗고 그 선비가 무사히 떠났다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느껴져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하늘은 아직 그녀를 버리지 않았는지 절 입구에서 비지를 하던 노스님이 눈 속에 쓰러진 분이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엄동설안에 어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는고. 노스님은 분이를 업고 법당 옆 요사채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분이는 그제야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을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노스님의 따뜻한 눈빛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절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지내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노스님은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거친 절밥을 먹어야 했지만 분이의 마음은 최 부자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몇 번의 봄이 찾아오고 또 몇 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산사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리며 언젠가 만날지도 모를 그 선비를 위해 매일같이 축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비 이수연은 한양 땅에서 밤낮으로 책을 파고들어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벼슬에 오르겠다는 야망뿐만 아니라 언젠가 꼭 그 눈 내리는 산골 마을로 돌아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다짐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아직은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머나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구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언제쯤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줄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 산골 마을의 풍경도 계절의 순환 속에 변해갔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쫓겨나듯 마을을 떠났던 그 젊은 선비. 이수연은 한양 땅에서 밤을 낮삼아 학문에 매진한 끝에 나라에서 주관하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명석함과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어진 성품을 높이 산 임금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귀한 비단을 하사하며 치하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 죽어가던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을 찾아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 임금께 청하여 잠시 고향을 다녀오겠다는 허락을 받아내고는
곧바로 그 산골 마을로 향하는 행렬을 꾸렸습니다. 금이 환영이라 했던가. 10년 전에는 다 떨어진 집신에 보찜 하나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찾았던 길을 이제는 번쩍이는 관복을 입고 말을 탄 채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니 감회가 새롭다 못해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화려한 행차 소식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나와 구경을 하느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수연은 말 위에서 마을 풍경을 둘러보았는데 눈 덮인 산새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여서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단연코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최 부자택이었는데 벼슬아치가 행차했다는 소식에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마당까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누추한 곳까지 이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최 부자는 굽신거리며 수연을 안채로 모셨고 집안 하인들은 산의 진미를 차려내느라 부엌 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수연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부엌 쪽을 향해 맴돌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기도 전에 정색을 하고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10년 전 눈 속에 쓰러진 나를 거두어준 은인을 찾기 위함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비단 옷으로 한껏 치장한 늙은 여인이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분이를 내쫓았던 그 한여장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주름은 깊어졌으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앞에 납작 엎드려 아양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그날 밤 얼어 죽어가던 나으리를 업어다 뜨끈한 아랫목에 뉘고 밤새 간호하여 살려낸 것이 바로 인연이옵니다. 한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생명의 은인이라 주장하며 그 대가로 떨어질 포상에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여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날 밤 어렴풋이 느꼈던 그 포근하고 맑은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은인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숨결에서는 은은한 플레음이 났으며 무엇보다 심장 소리가 수줍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한여장에게서는 짙은 분 냄새와 역한 탐욕의 냄새가 진동할 뿐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녕 나를 살려낸 분이 맞소. 내 기억에는 분명 가녀린 여인이었는데 그대의 손은 내 기억보다 훨씬 크고 억세 보이고 목소리 또한 그날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구려. 한여장은 순간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이내 능청스럽게 말을 받아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도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고된 집안일로 손마디가 굵어지고 목소리가 쉬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때 나으리가 정신이 혼미하여 헛것을 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인 양 포장하며 곁에 있던 최 부자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부자 역시 자신의 집안에서 정경 부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한여장의 거짓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이 사람이 우리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충직한 종인데 그때 나으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공이 지대하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명민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어색함과 자기적인 태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짓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은혜를 갚아야 마땅하지. 허나 내 기억 속에 남은 한 가지 확실한 징표가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소. 수연의 날카로운 말에 한 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징표라니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리다. 옛 생각도 정리할 겸 마을을 좀 둘러보고 올 테니 그리 아시오. 수연은 최부자 댁의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는 한 늙은 노인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촌노였는데 수연의 화려한 관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묵묵히 연기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지나가는 과객이 옵니다만 잠시 여쭐 말씀이 있어 이리 무례를 범합니다. 촌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는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지혜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벼슬 높은 양반이 이 촌구석 늙은이에게 무슨 볼일이 있소? 촌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수연은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 최부자 댁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선비가 바로 접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진짜 은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부자 댁 한 여장이 자신이 했다고 하나 제 마음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으니 부디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촌노는 수연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담뱃대를 털었습니다. 이제야 주인을 찾아왔구려.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늦게나마 인과응보가 따르는 모양이요. 촌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네를 업어다 살린 건 한 여장이 아니라 부엌댁이 분이라는 아이였소. 그 착한 아이가 제 몸으로 자네를 녹여 살려냈건만 아침에 그걸 본 한 여장이 부정하다며 누명을 씌워 내쫓아버렸지. 촌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수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수가. 생명의 은인을 내쫓다니요. 그럼 분이라는 낭자는 그 길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분노와 미안함이 뒤섞여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요양하고 한양으로 가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동안 자신을 살린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눈밭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촌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산 중턱을 가리켰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가 어디로 갔겠소.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들었소. 그 후로 마을에는 발길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낸다더이다. 수연은 촌노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최부자 댁으로 달려가 한 여장의 거짓을 꾸짖고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분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홀로 외로움과 싸웠을 그녀를 생각하니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어르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훗날 꼭 갚을 테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수연은 촌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수행원들을 물렸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거라. 내 반드시 혼자 가야 할 곳이 있다. 수연은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향해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행원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분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넘었을 그 춥고 외로운 시간을 이제는 자신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단신이 눈에 젖어 축축해지고 가파른 산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분이라는 이름 두 글자만이 맴돌았고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감싸주던 그 따뜻한 온기만이 이정표가 되어 그를 이끌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속에는 다시금 매서운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가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스산하게 들려왔지만 수연은 두려움 대신 설렘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그를 기다려온 등불처럼 따스하고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암자 입구에 다다르자 낡은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녁 예불을 준비하며 마당을 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나무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그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아함과 선한 기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바로 분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영원히 기억하는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연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그녀가 놀라 도망치지는 않을지, 혹은 지난 세월의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연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눈을 밟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에 비질을 하던 여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산사의 풍경 소리만이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사의 마당에는 정막이 감돌았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곱던 소녀의 얼굴에 옅은 주름을 남겼고 고된 절 생활은 그녀의 손마디를 굵게 만들었지만 수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 두려움 속에서도 심지 굳어 보이는 그 눈빛은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생명의 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이 역시 눈앞에 서 있는 화려한 관복의 사내가 10년 전 자신이 구해준 그 선비임을 직감하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빗자루가 눈 위에 털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대. 분이 낭자가 맞소. 수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망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이 절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쓰는 비천한 여승일 뿐이옵니다. 분이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럽기도 했거니와 이미 지나간 인연을 다시 끄집어내어 혹여나 선비의 앞길에 누가 될까 두려워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요사체로 들어가려 하자
수연은 다급하게 달려가 그녀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비의 손과 달리 분이의 손은 차갑고 트실트실하게 갈라져 있어 수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이 손, 내 이 손을 기억하오. 그날 밤 얼어붙은 내 발을 주무르며 눈물 흘리던 그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분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분이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10년 묵은 서름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정녕 살아나셨군요. 저는 그저 나으리가 무탈하시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산사 마당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저녁 예불을 준비하던 노스님이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인연이라 하는 것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억지로 잡을 수 없는 법.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갔구려. 노스님은 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살님, 이제 부처님 전에서의 기도는 끝났소. 속세로 내려가 묻다 한 인연을 맺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보살님의 남은 수행이 될 것이오. 어서 따라 내려가시오. 분이는 노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하직 인사를 드렸고 수연 역시 스님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털배자 조끼를 벗어 분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이제 다시는 그대를 춥게 하지 않으리다. 수연은 분이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곱비를 잡고 눈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산길을 내려오며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이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 이야기. 분이가 억울하게 쫓겨나 절에 의탁하게 된 사연들이 밤공기 속에 조곤조곤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분이의 고생담을 들으며 몇 번이고 가슴을 쳤고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최부자 댁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수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와 한여장은 수연이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줄로만 알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술상을 지키며 그가 돌아오면 받을 포상에 대해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으리가 오시면 내 너에게 비단 옷 한 벌 해주마. 최의 부자가 호기롭게 말하자 한여장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섰는데 그의 곁에는 남루한 승복 위에 고급스러운 털배자를 걸친 한 여인이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한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여인을 살펴보다가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부엌대기 분이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도둑질하다 쫓겨난 그년 아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한여장의 적반하장에 분이는 겁에 질려 수연의 등 뒤로 숨으려 했으나 수연은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당당히 나서게 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 인연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수연의 호통에 한여장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정녕 나를 살린 은인이라면 대답해 보아라. 그날 밤 내가 얼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몸이 녹기 시작했을 때 내 귓가에 들리던 그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한 여장은 당황하여 눈알만 굴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뜨끈한 아랫목 이야기만 했을 뿐 사경을 헤매던 사람의 구체적인 상태는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한 여장을 보며 수연은 비웃음을 날리고는 분이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분이 낭자, 그날 밤의 일을 이들에게 말해 주시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으리는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춥다고, 너무 춥다고, 어머니 품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녹기 시작할 때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혹시 깨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이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비몽사몽간에도 나를 꼭 끌어안은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아니 생명의 북소리처럼 들려왔소. 그 온기와 그 소리가 나를 살린 것이오. 수연은 최 부자를 돌아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들으시오. 최 부자. 당신은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 눈과 귀를 닫고 간악한 종의 말만 믿어 생명의 은인을 내쫓는 패륜을 저질렀소. 내 오늘 이 죄를 엄히 물어 관하로 넘겨야 마땅하나 나를 거두어준 정 또한 무시할 수 없어 큰 벌은 면하게 해주겠소.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수연은 이어 한 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주인의 은혜를 가로채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당장 곤장을 쳐도 시원찮으나 오늘 내 기쁜 날에 피를 보고 싶지 않으니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라. 한 여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심에 기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하인들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환호했고 권선징악의 결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 부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제야 분이에게 다가와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분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을 뿐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연이 잡아준 손의 온기로 가득 차 있어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수연은 분이를 가마에 태우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처음 타보는 가마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가마문을 살짝 열 때마다 보이는 수연의 든든한 등판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수연은 분이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천한 신분의 식모가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수연은 임금님께 자신이 겪은 일을 고하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임금 역시 생명을 살린 그 정성보다 귀한 신분은 없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분이는 정경부인이라는 높은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그녀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도 그녀는 항상 낮은 곳을 살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쌀과 돵감을 풀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찾아오면 직접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이를 보며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마음은 부처님 같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연 역시 아내의 내조 덕분에 나라시를 훌륭히 수행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승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린 어느 겨울밤. 수연과 분이는 따뜻한 온돌방에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로의 온기와 두 사람의 사랑으로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주연이 분이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눈을 보니 옛 생각이 나는구려. 그날 부인의 따뜻한 품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오. 분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찬바람이 불어야 따뜻함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지요. 우리가 나눈 그 온기가 이제는 세상을 데우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수연은 그윽한 눈길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불을 낮추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 하나가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크고 따뜻한 사랑의 불꽃이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 품으시고